안녕하세요. 북한 노동당 작전부 고위 간부 최강현은 우연히 자신의 숙청이 임박했음을 감지합니다. 남쪽으로의 도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제3당구를 통해 남하하려는 그를 기다리는 것은 북한의 추격과 남한의 배신, 그리고 예상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평양 시간 오전 7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건물의 지하 3층 기록실. 최강현은 그곳의 어둠 속에 서 있었다. 38살. 안경을 쓴 날카로운 얼굴. 피부는 창백했다. 마치 햇빛을 본 지 오래되었다는 표정이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의 고위 간부. 공식 직책은 대외정보 담당관이었다. 하지만 실제 직책은 훨씬 더 복잡했다. 해외의 모든 정보가 그의 손을 거쳤다. 비자금 루트, 핵 프로그램의 진척 상황, 군부 내부의 파벌 싸움,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해외 계좌까지.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강현은 항상 조심했다. 아주 조심했다. 한 번의 실수도 허락되지 않는 세상이었으니까. 그날 오전, 강현은 지하 3층의 기록 열람실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다. 평범한 일이었다. 평양에서 평범한 일이란 것이 존재할 리 없었지만 최대한 평범하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어딘가에 멈춰섰다. 파란 폴더. 다른 폴더들 사이에 끼어 있는 하나의 파란 폴더. 그 위에는 붉은 글씨로 5글자가 적혀 있었다. 극비. 최고 지도자만. 강현의 심장이 철렁했다. 그 폴더가 거기 있으면 안 되었다. 지하 3층 기록실에 있으면 안 되었다. 그 폴더는 최고 지도자의 집무실에만 있어야 했다. 아니면 최소한 작전부 1층의 보안실에만. 그런데 왜 여기에? 강현은 주변을 살폈다. 기록실은 조용했다. 아무도 없었다. 보안실 카메라는 10분마다 화면을 전환했다. 지금은 제6층의 회의실을 비추고 있었다. 강현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참았다. 그는 조심스레 폴더를 집어들었다. 무게가 있었다. 무거운 종이로 된 수십 장의 문서. 강현은 폴더를 열었다. 첫 페이지를 읽는데 10초가 걸렸다. 그 10초가 그의 인생을 바꿨다. 비밀 문건. 절대 유출 금지. 제3당굴. 여전히 남측과 연결 유지. 고위 탈북 우려로 긴급 폐쇄 예정. 관련자 전원 제거 필요. 실행자 보위부 현성용 대장. 기한 10일 이내에. 강현의 손가락이 떨렸다. 종이가 떨어질 것 같았다. 제3당굴. 그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비무장지대 지하를 뚫어 남쪽과 연결된 그 통로는 북한 국가의 최고 비밀 중의 비밀이었다. 심지어 정치국 상무위원회 일부 인물들도 모르는 비밀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고위 탈북 우려라니. 그것은 다른 의미였다. 누군가가 탈북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다. 아니면 누군가가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관련자 전원 제거. 그 말은 이 정보를 아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뜻이었다. 강현은 빠르게 나머지 페이지들을 훑었다. 탈출 루트 지도, 실행 계획, 그리고 목표 인물 명단. 명단의 첫 번째 이름이 그의 눈을 멈추게 했다. 최강현. 노동당 대외 정보 담당관. 강현 자신이었다. 왜? 강현은 이 프로젝트에 관여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 정치적 숙청에서 논리란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의심만 있었다. 단지 제거의 필요만 있었다. 강현은 폴더를 덮었다. 그리고 천천히 제자리에 놨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모든 것이 변했다. 강현은 기록실을 나왔다.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했다. 마치 지뢰를 밟을 것처럼.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 CCTV. 그곳 모든 곳에 CCTV가 있었다. 작전부 건물을 나온 강현은 자신의 차로 향했다. 검은색 메르세데스. 고위급 간부의 특권이자 감옥이었다. 시동을 걸었다. 엔진음이 울렸다. 낮고 단조로운 그 음향이 죽음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강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미 끝난 게임이었다. 단지 움직이지 않을 뿐이었다. 강연은 자신의 집으로 운전했다. 평양의 외곽 지역, 고위급 간부들이 사는 주택단지, 높은 담장, 감시탐, 정문과 측문, 모든 것이 감시되는 공간이었다. 아니, 감시라기보다는 감금이었다. 강연이 자신의 집 문을 열었을 때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이 담장 안에 들어오는 순간이 될 수도. 침대 밑에 비밀 금고를 열었다. 거기에는 현금이 있었다. 달러와 위안화, 그리고 위조 신분증 3개. 거기에는 또한 비상계획이 적혀 있는 메모가 있었다. 손글씨로. 자신이 10년 전에 쓴 메모. 제3당구를 통한 남하 계획. 그것이 강연의 마지막 보험이었다. 언젠가를 위해 준비했던 것이었다. 그 언젠가가 오늘이라면. 강연은 시계를 봤다. 오후 2시 30분. 보안회의가 시작되는 시간까지 아직 30분이 남아 있었다. 그 회의에서 자신의 이름이 호출되지 않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이었다. 절망적인 희망이었다. 강연은 짐을 챙겼다. 가방도 챙겼다. 하지만 하나가 문제였다. 가방을 들고 나가면 의심을 샀을 것이었다. 누군가가 그를 봤을 것이었다. 그렇다면 가방이 없어야 했다. 강연은 현금과 신분증만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릿속에만 정보들을 들고 그것이 자신의 생명보험이었다. 강연은 결심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고. 떠나지 않으면 죽는다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그 깨달음이 얼마나 명확했는지 강연의 손은 떨렸지만 움직였다. 한 발 한 발씩 죽음 쪽으로. 오후 3시 15분. 강연은 자신의 자동차를 버렸다. 평양 외곽의 공터에서 자동차가 있으면 추적이 쉬워질 것이었다. GPS, 번호판, 모든 것이 자신을 죽음으로 인도할 것이었다. 그 공터에는 이미 다른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낡은 화물차, 어쩌면 장례식장의 차로도 보였다. 판금도 녹슬었고 유리창도 흐렸다. 그런 차는 아무도 추적하지 않을 것이었다. 아무도 관심 가질 것이 없을 것이었다. 강연은 화물차의 뒷문을 열었다. 안에는 위장 사망백이라 부르는 검은 천과 목재 조각들이 놓여 있었다. 강연은 그것들을 집어들었다. 무게가 있었다. 실제 시신만큼이나. 강연은 자신이 죽은 시신처럼 보이도록 그것들로 몸을 꾸몄다. 마치 장례식을 하는 것처럼. 마치 자신의 죽음을 연출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이 차를 본다면 그들은 그냥 시신을 옮기는 장례식 차라고 생각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신분카드를 조작했다. 작전부 건물의 보안실,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자신의 출입 기록을 수정했다. 오후 3시 20분, 사고로 인한 출석 불가. 그리고 자동차 사고 기록을 입력했다. 평양의 대동강에 자동차가 빠져나갔다는 기록으로. 즉시 수색 요청이 들어갔다는 기록으로. 강연이 죽었다. 공식적으로. 기록 위에서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더 위험한 곳으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비무장지대. 그것을 향해 화물차는 밤을 타고 달렸다. 7시간의 운전. 강연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죽음이 그의 등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7시간 동안 손가락이 계속 떨렸다. 중간중간 휴게소에 들렀다. 음료를 마셨다. 손을 씻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추격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다. 그리고 계속 달렸다. 밤 11시. 화물차는 비무장지대 근처의 외진 초소 앞에서 멈춰 섰다. 강연은 차를 버리고 숲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으로. 그리고 그 순간부터 추격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연은 나중에 알게 된다. 북한 보위부. 그들의 움직임은 매우 빨랐다. 강연이 작전부에 나타나지 않은 지 겨우 3시간 뒤. 보위부 최고 엘리트 추격조가 가동되었다. 지시는 명확했다.
즉시 전국 수색. 대상자 최강현 생포옥은 사살. 대장은 현성용이었다. 나이는 50대 초반. 하지만 눈빛은 살인자의 그것이었다. 차갑고 감정이 없고 오직 목표만을 보는 눈빛. 그의 팀은 10명. 모두가 정밀 사격 훈련을 받은 자들이었다. 모두가 사람을 죽여본 자들이었다. 모두가 자신들의 임무에 의심을 갖지 않는 자들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최강현 생포옥은 사살. 살아서 잡으면 더 좋지만 죽어서 돌아와도 괜찮다는 뜻이었다. 사실 죽어서 돌아오는 것이 더 나았다. 살아있으면 입이 열릴 수도 있으니까. 살아있으면 교섭이 가능하니까. 죽으면 영원히 닥칠 것이 없으니까. 강현은 숲을 헤쳤다. 방향은 동쪽. 비무장지대를 지나 남쪽으로. 방향을 아는 것이 전부였다. 지도는 없었다. 나침반도 없었다. 핸드폰도 가져올 수 없었다. 오직 그의 기억과 생존 본능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후려쳤다. 피가 흘렀다. 옷이 나뭇가지에 걸렸다. 걷는 것도 힘들었다. 하지만 강현은 멈추지 않았다. 밤 1시, 강현이 나뭇가지로 만든 임시 은신처에서 소리가 났다. 모터음. 그리고 자동차 불빛. 추격자들이었다. 그들은 강현을 찾아 숲 전체를 비추고 있었다. 강현의 심장이 극도로 고동쳤다. 강현은 그 은신처에서 나왔다. 더 깊은 숲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더 위험한 곳으로. 총성이 울렸다. 동굴 어딘가가 폭발했다. 강현은 그들이 무작위로 총을 쏘고 있음을 알았다. 표적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강현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다만 뛰었다. 절망적으로.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의 다리를 쓰고 있는 것처럼. 밤 3시. 강현은 지뢰지대 표시판을 봤다. 빨간 세계 경고판. 해골 문양. 저 너머가 비무장지대였다.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뒤에서 추격자들에게 잡힐 것이었다. 앞에 지뢰로 죽을까, 뒤에 총알로 죽을까. 둘 다 죽음이었다. 강현은 천천히 한 발을 앞으로 내뻗었다. 땅을 밟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뢰가 터지지 않았다. 다시 한 발, 또 터지지 않았다. 그렇게 한 발 한 발씩 강현은 죽음의 무도회 속으로 들어갔다. 몸은 땅에 거의 닿아갔다. 손으로 흙을 헤치며 눈으로 모든 것을 살피며 오직 살겠다는 의지로만. 그것이 강현을 움직였다. 새벽 3시 30분. 강현의 앞으로 다른 소리가 들렸다. 추격자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의 발자국, 그들의 호흡, 그들의 무전기 음성, 모두가 강현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강현은 속도를 높였다. 더 이상 조심하지 않았다. 지뢰를 밟을 위험도 감수했다. 어차피 잡히면 죽으니까.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다고. 새벽 4시 15분. 제3땅굴의 입구가 보였다. 오래된 철문. 녹이 쓴 쇳물. 그 문이 마치 무덤의 입처럼 보였다. 그 앞을 지키는 북한 특수부대 2명이 있었다. 초라한 초소, 조립식 헛간 같은 구조. 하지만 그곳을 지나지 않으면 강현은 죽을 것이었다. 뒤에 추격자들에게 죽을 것이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지뢰로도 죽을 것이었다. 강현은 어떻게 그 초소를 통과했는지 자신도 명확히 모른다. 본능이 작동했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나타나는 그 초인적인 본능이 작동했다. 초소의 부대원 2명을 제압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그들은 강현을 방어할 채비를 하지 못했다. 누군가가 이렇게 직진해 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강현은 그들을 제압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강현은 그들의 총을 집어들었다. 탄창을 확인했다. 가득 찼다. 그것이 강현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철문을 열었을 때의 냄새는 무덤의 냄새였다. 축축한 흙 냄새, 오래된 기름 냄새, 금속의 녹슨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의 냄새. 강현은 철문을 통해 몸을 던졌다. 피투성이가 된 채 옷도 피로 적셔졌다.
자신의 피인지 추격자들의 피인지 모르는 피. 땅굴 안. 강현은 손전등을 켰다. 하지만 곧 껐다. 손전등의 불빛은 자신의 위치를 드러낼 것이었다. 대신 강현은 벽을 더듬으며 걸었다. 통로는 생각보다 넓었다. 어쩌면 10명이 나란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아마도 이것은 제3땅굴이 단순한 도망 루트만이 아니라 군사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는 뜻이었다. 천장에서는 물이 떨어졌다. 토에 나올 것 같은 속도로. 바닥에는 녹슨 쇳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강현의 발이 그것들을 디디면서 소리가 났다. 가지각색의 소리들. 어쩌면 그 소리들이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강현은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벽에는 손가락 자국들이 있었다. 깊은 자국들. 어쩌면 이전 누군가가 이곳을 탈출하려다 무너져 내려앉았던 자국들이었을 것이었다. 또는 이전 누군가가 이 땅굴에서 죽음을 맞이하며 남긴 흔적들이었을 것이었다. 강현은 그 자국들을 피하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도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다. 강현은 더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손전등 없이 속도를 늘려가며 뒤에서는 추격자들이 곧 들어올 것이었다. 강현은 그것을 알았다. 이 제3땅굴의 입구를 아는 자들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도망이 아니라 속도 경쟁이었다. 한 발 한 발이 몇 초의 생명을 사주었다.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끝낼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강현은 계산했다. 이 땅굴은 대략 얼마나 길까? 아마도 7km. 아니, 8km. 비무장지대의 폭이 8km이고 제3땅굴이 대각선으로 뚫려 있다면 강현은 그 거리를 암암리에 기억하고 있었다. 이런 종류의 정보는 대외정보 담당관의 직책과 함께 왔다. 이런 거리들을 알아야 했다. 언젠가를 위해. 그 언젠가가 지금이었다.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다. 북한 보위부의 목소리였다. 모든 팀에 지시한다. 대상자 제3땅굴 진입 확인. 추적 개시한다. 생포 우선, 사살 가능. 반복한다. 생포 우선, 사살 가능. 강현의 심장이 철렁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이 이미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들은 아마도 추격 헬리콥터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었다. 남한 국경 근처에 기관총을 장비한 병력을 배치했을 것이었다. 그리고 제3땅굴이 있다는 것을 남한도 알고 있다면 남한도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강현은 손전등을 껐다. 이미 켠 적도 없었지만 어둠 속에서 뛰어야 했다. 완전한 어둠. 절대 어둠. 손가락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강현은 벽을 더듬으며 뛰었다. 속력은 줄었지만 계속 나아갔다. 한 발 한 발씩. 죽음에 가까워지면서 동시에 자유에 가까워지며 밤 5시부터 새벽 7시까지. 정확히 이 시간 동안 강현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달렸다. 손전등 없이 벽을 더듬으며 발을 디딛지 않은 곳이 함정인지 모르면서 천장이 무너져 내려올지 모르면서 강현의 다리는 이미 비틀거리고 있었다. 사흘간 거의 잠을 자지 않았으니까.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았으니까. 단지 도망쳤을 뿐이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추격자들의 발자국. 많은 수였다. 아마도 10명 이상이었을 것이었다. 그들은 손전등을 켰다. 강현은 그 불빛을 피해야 했다. 만약 그 불빛에 비친다면 총알이 날아올 것이었다. 실제로 몇 번 총성이 울렸다. 동굴의 벽에 총알이 박혔다. 산산이 깨지는 소리, 강현의 귀를 찢는 소리, 땅굴 전체가 진동했다. 돌 조각이 떨어졌다. 강현의 머리 위로. 강현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뛰었다. 절망적으로, 절박하게, 오직 앞으로만.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었다. 뒤를 본다면 자신이 느려질 것이었다. 느려진다면 죽을 것이었다. 강현의 옷은 이미 피로 얼룩져 있었다. 자신의 피인지 추격자들의 피인지 모르는 피. 다리에는 지뢰 파편이 박혀 있었다. 주저앉아서 빼낼 시간이 없었다.
가슴에는 어딘가에서 난 상처가 있었다. 총알이 지나간 자국. 고작 몇 밀리미터 차이로 심장을 마치지 못했다. 그것이 강연의 운이었다. 아니면 저주였다.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 기압이 변했다. 강연은 고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비무장지대를 지나고 있었다. 저 위, 지표면 위에서는 남한의 군인들이 밤을 새우며 초소를 지키고 있을 것이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을 위해 준비하고 있을 것이었다. 또는 사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것이었다. 무전기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은 다른 음성이었다. 더 우월한 음성, 더 냉정한 음성, 병력 전진, 대상자 속도 가속화, 현 위치 제3지점을 지나고 있음. 예상 탈출 시간 15분. 긴급 폭파 지시 대기 중. 반복한다. 긴급 폭파 지시 대기 중. 긴급 폭파. 그 말은 땅굴을 완전히 폭파한다는 뜻이었다. 강연을 죽이려고 일부러 폭파하는 것이 아니라 땅굴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 땅굴의 존재를 영원히 감춰버리려고, 이 땅굴의 비밀을 묻으려고, 이 땅굴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강연은 속도를 더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더했다. 팔도 다리도 더 이상 자기의 것이 아니었다. 오직 살겠다는 의지만 있었다. 오직 도망치겠다는 절망이 있었다. 오직 그것이 강연을 움직였다. 그 순간 땅굴이 심하게 진동했다. 천장에서 먼지가 소용돌이 쳤다. 폭발이었다. 추격자들이 뒤에 통로를 폭파하기 시작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강연을 향해 닫혀오는 폭파의 벽이었다. 강연 앞으로 닫혀오는 죽음의 벽이었다. 마치 매의 발톱이 먹이를 향해 닫혀오는 것처럼. 강연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더 빨리 달렸다. 돌 조각이 떨어졌다. 천장이 흔들렸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그것이 강연의 마지막 기회였다. 그것이 모든 것이었다. 강연의 다리는 한계에 도달했다. 하지만 강연은 한계를 초월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상으로. 새벽 8시. 강연은 땅굴의 중간 지점에 도착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은 공기의 변화였다. 따뜻해지는 공기, 산소가 더해지는 기분. 그것이 중간 지점의 신호였다. 하지만 그 순간 강연은 예상하지 못한 누군가를 만난다. 손전등의 불빛이 갑자기 켜졌다. 강연은 눈을 찡그렸다. 그 불빛은 너무 밝았다. 어둠에만 적응했던 눈에는 고문이었다. 강연은 손으로 눈을 가렸다. 처장님. 한 목소리가 들렸다. 오래간만입니다. 그 목소리를 강연은 알았다. 장태혁, 자신의 부하였던 남자. 남한에 파견된 지 3년이 되는 요원이었다. 정치국 선전선동부 산하 대외활동 전담 요원. 아, 그 일이 이제야 말이 된다. 태혁이 왜 이렇게 쉽게 남한 파견을 받았는지, 왜 보위부의 조사를 피할 수 있었는지. 강연은 눈을 떴다. 태혁이 손에 권총을 들고 서 있었다. 그것을 강연에게 향했다. 그것을 강연의 가슴에 직진했다. 강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아, 이미 끝났나? 이미 모든 것이. 왜? 강연의 목이 메었다. 태혁. 왜? 처장님. 태혁이 한 발 다가섰다. 남조선은 당신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지시는 당신을 여기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 지점에서. 너는 남측 첩자였나? 강연의 입이 떨렸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태혁이 왜 조사를 받지 않았는지, 왜 남한 파견이 그렇게 쉬웠는지, 왜 아무도 태혁을 의심하지 않았는지. 태혁이 웃음을 지었다. 그것은 슬픈 웃음이었다. 죽음 앞에서의 웃음이었다. 처장님, 저는 3년 전부터 남측 국정원에 의해 관리되었습니다. 당신이 탈북할 때를 대비해서 제가 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다고. 무엇을? 당신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태혁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처장님이 이 정보를 든 채 살아남으면 세상이 바뀝니다. 북한의 비자금이 적발되고 핵 프로그램이 노출되고 최고 지도자의 해외 계좌가 압수됩니다. 그러면 남북 관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국제 관계도 바뀝니다. 남조선도 피해를 입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저를 이 땅굴까지 오게 뒀나? 왜 이렇게까지 시간을 주었나? 태혁이 한숨을 쉬었다. 처장님이 절망하기를 원했습니다. 처장님이 진정으로 어디로도 갈 수 없다는 걸 느끼기를. 그것이 남측의 지시였습니다. 강연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이 현실인가? 자신이 도망친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자신은 무엇을 위해 뛰었나? 무엇을 위해 죽음을 피했나? 처장님을 죽인다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비밀 거래입니다. 남측이 북측을 안심시키는 대신 북측은 남측을 협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모두가 비용을 지불하되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는 거래입니다. 강연은 태혁의 얼굴을 봤다. 그 얼굴은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권총은 여전히 강연을 향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저를 이 땅굴에서 죽이는가? 왜 비무장지대 어딘가에서 죽이지 않나? 이것이 더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탈출하다가 땅굴 붕괴에 휩쓸렸다고 기록될 것입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시신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완벽할 것입니다. 그 순간 강연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다. 날 남쪽까지 데려가면 넌 살 수 있다. 뭐라고요? 태혁이 총을 들었다. 나는 단순한 망명자가 아니야. 나는 북한 정권의 핵심 정보를 가진 사람이야. 나를 죽이면 넌 죽어.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이 정보들은 어떻게 될 줄 알지. 그 정보들이 세상에 나가면 북한도 남한도 모두 망해. 그리고 넌 더더욱 망해. 넌 남측 간부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야. 너 혼자만 여기서 죽으면 모두가 의심할 테니까. 너를 죽이는 게 누군가의 이익이 될 텐데. 태혁의 손이 떨렸다. 내가 살면 넌 보상을 받아. 정치적 피난민으로서. 넌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 수 있어. 남측 국민으로서. 아니, 국제적 위인으로서. 하지만 내가 죽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한 명의 첩자일 뿐이야. 남측도 너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 너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으니까. 북측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는 죽을 거야. 천천히. 고통스럽게. 장태혁은 한참 동안 강연을 바라봤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권총이 흔들렸다. 내가 남측을 배신한다? 넌 이미 배신했어. 나를 죽여도 살려줘도. 어차피 넌 끝이야. 당신이 존재하는 순간 너는 배신자야. 당신이 죽어도 배신자야. 그렇다면 적어도 살면서 끝나는 게 낫지 않을까? 적어도 새로운 삶을 살면서 끝나는 게 낫지 않을까? 태혁은 천천히 권총을 내렸다. 처장님, 빨리 가세요. 저는 남아있겠습니다. 이곳에서. 왜? 폭파가 되기 전에 뒤에 있는 추격조를 막겠습니다. 처장님이 충분히 거리를 벌릴 수 있도록. 강연은 태혁을 지나쳤다. 그리고 더 깊이, 더 빠르게 달렸다. 새벽 9시 30분. 폭발의 강도가 더해졌다. 천장이 흔들렸다. 먼지가 소용돌이 쳤다. 강연은 이제 거의 의식이 흐려졌다. 다리가 움직이는 것이 자신의 의지인지 아니면 순수한 관성인지 알 수 없었다. 마치 기계처럼, 마치 좀비처럼. 하지만 강연은 계속 달렸다. 남측 감지 센서 구역이 가까워졌다. 강연은 그것을 느꼈다. 공기의 변화로, 기압의 변화로,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앞에서 나는 불빛으로. 저 앞에는 밝은 세상이 있었다. 죽음의 세상이든 자유의 세상이든. 그 순간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났다. 뒤쪽 전체가 무너졌다. 마치 거대한 입이 닫혀가는 것처럼. 마치 악어의 턱이 닫혀가는 것처럼. 강연은 더 빨리 달렸다.
절대로 그 입에 삼켜질 수 없었다. 마지막 통로. 강현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무릎이 거의 꺾이려고 했다. 심장은 이미 극한으로 다다랐다. 배는 산소를 먹지 못했다. 하지만 강현의 발은 계속 나아갔다. 강현의 발이 마지막 돌을 밟았다. 그 순간 땅굴이 완전히 붕괴했다. 뒤쪽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 장태역도 추격조도 모든 것이 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비명도 들렸지만 곧 폭발음에 묻혔다. 강현은 밝은 빛 속으로 몸을 던졌다. 비무장지대의 경계 지역으로, 남한 땅으로. 아침 6시 40분. 비무장지대의 한국 전방 초소. 강현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었다. 피투성이가 되어 옷도 피로 얼룩져 있었다. 몸도 상처투성이었다. 하지만 살았다. 살아있었다. 심장도 뛰고 있었다. 숨도 쉬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정지, 움직이면 사살한다. 한국 군의 목소리가 울렸다. 조명이 강현의 얼굴을 비췄다. 강현은 눈을 찡그렸다. 그 빛은 너무 밝았다. 어둠에만 적응했던 눈에는 고문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좋았다. 왜냐하면 그 빛이 자신이 살았다는 증거였으니까. 군인들이 빠르게 강현을 포위했다. 방탄복을 입은 군인들, 총을 겨눈 군인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의외로 흥미가 있었다. 마치 채굴을 기다리던 광부들이 진짜 금을 발견했을 때의 눈빛이었다. 강현은 자신이 그 금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북한 노동당 고위 간부 최강현이다. 남조선에 망명을 신청한다. 강현의 목소리는 약해 보였지만 명확했다. 발음도 정확했다. 마치 이 순간을 수없이 연습했던 것처럼. 한국 군의 장교가 다가섰다. 얼굴은 엄숙했다. 눈빛도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마치 무언가를 판단하는 듯했다. 강현의 가치를 평가하는 듯했다. 우리가 당신을 되살릴 수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강현이 웃음을 지었다. 그것은 죽음 앞에서의 웃음이었다. 왜냐하면 강현은 이미 여러 번 죽었으니까. 제3땅굴에서, 폭발 속에서, 그리고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을 떠나올 때. 나는 단순한 망명자가 아니야. 나는 북한 정권의 비자금과 핵 프로그램의 핵심을 알고 있어. 넌 나를 죽일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이 정보들은 어떻게 될 줄 알지. 그 정보들이 세상에 나가면 북한도 남한도 모두 망해. 그리고 당신들도 망해. 그래서 넌 나를 살려야 돼. 장교는 강현을 바라봤다. 길게, 깊게, 마치 강현의 영혼을 들여다보려는 듯했다. 그리고 천천히 무선으로 누군가에게 연락했다. 상부로 보고한다. 미정체 고위급 망명자 접수. 신원 확인 필요. 생포 조치 완료. 현 위치에서 대기 중. 지시를 기다린다. 무선 저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더 높은 위치에서 온 목소리였다. 대상자 신원 확인됨. 최강현. 북한 노동당 대외 정보 담당관. 극비리로 서울 이동. 국정원 인수를 위해 제3사 지점으로 이동하라. 반복한다. 제3사 지점으로 이동. 강현은 군인들에게 옷을 입혀줬다. 깨끗한 옷. 상처도 임시로 치료받았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졌다. 그것이 보호인지 감금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군용 차량이 나타났다. 검은색 밴. 창문은 어두웠다. 아무도 안을 볼 수 없었다. 강현을 볼 수 없었다. 강현도 안을 볼 수 없었다. 그것은 대칭적인 감시였다. 강현은 그 차에 올랐다. 차 안은 조용했다. 옆에는 총을 든 요원이 앉아 있었다. 그 요원은 입을 열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강현을 바라봤다. 차 안의 다른 자리에도 요원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가 총을 들고 있었다. 모두가 강현을 향했다. 강현은 창밖을 봤다. 비무장지대의 철책, 지뢰지대, 그리고 그 너머로 펼쳐지는 북한의 산. 그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었다. 아니, 돌아갈 수 없을 것이었다.
돌아가면 즉시 처형될 것이었다. 차가 움직였다. 서쪽으로, 서울로, 새로운 세상으로. 차 안에서 강현은 생각했다. 장태혁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정말 죽었을까? 아니면 어딘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까? 강현은 태혁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저는 남아있겠습니다. 폭파가 되기 전에 뒤에 있는 추격조를 막겠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었을까? 그 말이 또 다른 배신이었을까? 아, 강현은 알 수 없었다. 정보 전쟁에서는 거짓과 진실의 경계가 없었다. 모든 것이 전략이었다. 모든 것이 게임이었다. 차가 서울로 향했다. 아침 햇빛이 차 위로 쏟아졌다. 어제까지는 강현에게 햇빛은 사치였다. 어제까지는 강현은 어둠 속에만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제 강현은 햇빛 속에 있다. 하지만 그 햇빛도 또 다른 감옥에 비칠 수 있다. 요원 중 한 명이 강현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인가? 강현이 대답했다. 나는 최강현이다. 그게 맞나요? 모르겠다. 왜? 왜냐하면 지금부터 내가 누구인지 결정할 사람은 나가 아니라 당신들이기 때문이다. 요원은 웃음을 지었다. 그것은 인정하는 웃음이었다. 강현이 상황을 이해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웃음. 차가 계속 나아갔다. 비무장지대를 빠져나갔다. 철책도 지나갔다. 이제 강현은 정식으로 북한이 아닌 곳에 있었다. 남한에, 대한민국에. 하지만 강현의 심장은 여전히 제3땅굴에 있었다.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 여전히 도망치고 있었다. 그것이 정보원의 숙명이었다. 영원한 도망, 영원한 거짓, 영원한 적대. 차가 서울에 들어섰다. 고층 건물들, 반짝이는 불빛들, 수백만 명의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강현은 그 중 한 명이 될 것이었다. 강현은 그 일상의 일부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강현은 알았다. 그 일상도 거짓이라는 걸. 그 불빛들도 감옥이라는 걸. 서울도 결국 또 다른 비무장지대라는 걸. 그리고 아마도 강현은 영원히 탈출하지 못할 것이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정보를 가진 자는 영원히 추격받고, 영원히 감시당하고, 영원히 거짓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차가 한 고급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섰다. 강현이 새로운 감옥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강현의 제3땅굴에서의 탈출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제3땅굴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오늘의 사연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이야기 속 인물의 이름과 직업은 사연자분의 안전을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사연연구소